자, 감시와 처벌 얘기를 하겠습니다. 후코한테 그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은 사실은 상당히 후기 작품 쪽에 속해요. 그 전에 무슨 뭐 광기의 역사, 임상의학의 탄생, 말과 사물 뭐 이런 뭐 또 사물의 질서 이런 것들을 많이 써서 이미 유명해졌는데, 저도 이제 정치학학 입장에서 정치 철학을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앞에 썼던 글들은 뭐 그닥 그게 잘 들어오지가 않아요. 물론 그게 아주 연결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정치학적인 의미가. 그러나 우리가 보통 그 사회과학적으로 혹은 정착적으로 의미 있는 책을 꼽아라 그러면 일단은 권력 문제와 관련해서 감시와 처벌과 이 성의 역사 1권을 꼽습니다. 이 책 2권을. 이 책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뭐 이게 뭐 후코라는 사람이 워낙 그 썰을 면합니다. 이 뭐 웃자고 하는 거니까 구라빨이 좋고 썰을 잘 풀어서 뭐 아는 것도 많고 이거를 무슨 역사라고 해야 될지 철학이라고 해야 될지 무슨 뭐 사회학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는 게 없어. 뭐 그냥 우리 같은 그 사회 우리 같은 한국적인 그 교육 편제에서는 후코 같은 책을 읽으면 읽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무슨 역사, 철학, 인문학, 뭐 사회과학, 정치학 이런 게 다 그냥 다 짬뽕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뭔 소린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이 그거를 잘 읽고 편안하게 얘기해 주는 게 이제 중요한 이 작업인데, 이것도 좀 타협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디까지를 편안하고 쉽게 읽는 거냐. 우리 맨날 쉽게만 하자고 그러는데 쉽게 얘기하면 뭐 남는 게 없지. 지가 봐야지, 지가 직접. 그래서 나는 이제 그 공부를 좀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이 책을 어떻게 하면 좀 잘 읽고 소화할까 뭐 그런 도움 가이드라인으로 좀 이 책을 보고 싶은데, 이런 겁니다. 감시와 처벌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그 앞에하고도 이제 시대 구분은 되게 비슷한데, 주로 이제 그 18세기와 19세기 이렇게 이제 나누어요. 후코가 주로 하는 얘기가. 그건 앞에 그 광기의 역사니 임상의 탄생이니 말과 사물에서의 그 시대 구분과 유사합니다. 18세기 전이라고 하는 게 요 감시와 처벌의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군주의 시대라는 거예요. 이때의 권력이 작동되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책으로 보면 앞에 이제 일부에 해당되는 거죠. 일부에 아주 신체형이라고 하는 아주 그 첫 번째 챕터가 이 일부가 그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때는 뭐냐면 사람을 참혹하게 죽였다는 거예요. 왜 참혹하게 죽였느냐? 군주의 권력을 모든 사람한테 만천하에 알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뭐 까불면 그냥 안 돌아 뒤지는 거야,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책, 이 감시와 처벌 첫 페이지를 열면 무슨 아미앙이라고 하는 데서 벌어진 뭐 아주 몇백 년 전에 아미앙이라고 하는, 좀 가봤습니다. 프랑스에 있을 때 1757년 3월 2일 다미앙입니다. 미앙입니다. 다미앙에서 벌어진 그 유죄 판결에 대한 어떤 집행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어요. 뭐 그냥 사람을 찢어 죽이고 막 그냥 불태워 죽이고 가루를 날리고만 이제 이랬다는 거죠. 그러다가 그리고 이제 왜 그러면 이렇게까지 그루치로 어떤 범죄가 이렇게 잔인하게 처벌되냐면 이제 왕권에 도정하는 소위 이제 대역죄 요것만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예전에는 도둑질 같은 거를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했다는 건 처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우리나라에도 그런 전통이 있잖아요. 뭐 수박 서리하고 참외 서리하고 뭐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그건 그냥 장난이죠. 그냥 우습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바로 18세기를 진입할 때에 달라지는 권력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뭐 여기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 이런 징표적인 권력, 그렇게 잔인한 권력이 이런 18세기의 어떤 법전에 근거하는 그 새로운 형태의 권력으로, 그래서 이걸 이제 기호의 권력이라는데, 앞에 군주시대의 권력, 참혹한 권력의 행사를 징표를 남기는 권력이라고 한다면 18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기호에 관련된 사인이죠, 사인. 그런 계몽시대의 권력이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보통의 역사학자들이나 생각 상식들은 우리가 이제 인간이라는 게 이성이 발전했다. 그래서 뭔가 계몽되고, 그래서 뭔가 사람을 그렇게 무차별하게 죽이는 것이 너무 잔인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저질른 범죄에 해당되는 것만 그 벌을 받자. 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제 사람이 그 뭐라 그래, 이렇게 성숙해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근데 이제 후코는 그러한 역사의 방식을 반대하는 거죠. 그 역사 해석의 새로운 방식을 그 소위 계보학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그런 데까지 나가지 맙시다. 그럼 날셉니다, 진짜.
지겨워요. 힘들고. 새로 역사를 보는, 뒤집어서 역사를 본다는 거예요. 어떤 이면 역사를 본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렇게 그 권력의 방식이 세련돼지고, 예를 들면 빵 하나 훔친 사람은 손가락 마디 하나 자르고, 빵 2개 훔친 사람은 손가락 2개 자르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 얼핏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잖아. 근데 이 합리성이라는 것에 대한 미셸 푸코의 비판이 있는 거죠. 뭐냐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과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범죄들이 범죄의 목록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빵 훔치는 거, 그건 뭐예요? 옛날에 그냥 웃자고 하는 거였어. 그냥 빵을 훔치면 그래 먹어라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빵을 훔치면 잡혀서 어떻게 돼? 손가락 하나 잘려야 되는 거예요. 그 손가락을 자르는 이유는 뭐예요? 그 효과는 뭡니까?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손가락 잘렸네. 그럼 빵 하나 훔쳐 먹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그 형벌 자체를 보면서, 예전에는 사람이 죽고 없으니까 잊어버리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가면 손가락 잘린 사람 보면서 빵 훔치면 안 되는 거야. 빵 훔치면 안 된다. 이렇게 교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훨씬 더 이 어떤 권력의 처벌이 사람들로 하여금 나 죄 지으면 안 되겠구나. 나 잘못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식의 어떤 교육적인 효과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소위 그 장발장이라고 하는 빅토르 위가 썼던 그 레미제라블,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장발장 아닙니까? 그 사람이 감옥살이를 뭐 10년, 20년 가까이 하는데 그 왜 그랬어요? 왜? 처음에 빵 훔쳐 먹다 그랬던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과거에 아무 범죄도 아닌 게 이제 세상이 바뀌면서 범죄가 된 거예요. 그거를 이제 소위 빅토르 위고가 그 시대를 풍자한 거죠. 비판한 거죠. 근데 그와 비슷한 문제의식이 푸코도.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18세기 들어오면서 계몽주의 시대의 권력이라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보통 법대에선 배우고 법의 역사에선 배우지만, 내가 보기엔 그건 오히려 법이 더 촘촘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법이 더 촘촘해졌다. 과거에는 왕권의 도청을 하지 않으면 나머지 그냥 대부분 알아서 해요. 그냥 내버려둬. 그냥 사회가 느슨했죠.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법전이 이만큼 되는 거예요. 외우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는 몇 년에 처하고 뭐는 몇 년에 처하고 이렇게 막 꼼꼼하게 이 어떤 범죄와 처벌의 상관관계를 만들어 놓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뭐 굉장히 우리가 합리적이 됐다. 우리가 굉장히 그 이성적인 동물을 발전했다. 인간의 사회가 너무나 많은 범죄가 생겼다고 보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이 논리는 뭐냐면 경제 논리가 여기 이 안에 작동한다는 겁니다. 뭐냐면 사람을 죽여버리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제 의미라는 게, 사람을 죽여버리면 그게 노동력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당대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노동력이기 때문에, 18세기에 하는 게 막스시로 하면 산업자본주의가 이제 시작되는 시기니까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해요? 그럼 노동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기보다는 일정 정도의 노동력을 활동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람을 살려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회계약에 대한 논리가 강조해져서, 이때 시민혁명이 일어났던 시기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너 뭔가를 어기면 그렇게 손가락 처벌받는다라고 하는 식의 논리를 통해서 사회계약을 지켜야 된다. 일종의 법 준수, 오늘날의 용어로 얘기하면 법을 준수해야 된다 하는 시민의식 교육을 시켰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 감시와 처벌의 2부 얘기를 하는 거예요. 2부 얘기. 뭐 그 안에도 어마어마한 얘기가 많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일반화된 처벌, 유순해진 처벌까지가 이제 지금 제가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부 규율이라고 하는 디시플린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부터가 이 감시와 처벌의 그 가장 큰 포인트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디시플린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육체를 관리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게 바로 오늘날의 그 무슨 한국 사회나 전 세계에서 뭐 이런 새로운 형태로 권력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기했다고 얘기하는데, 소위 미셸 푸코의 어떤 학문적인 업적을 기릴 때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소위 이제 유순해진 신체형, 사람의 몸을 몸을 관리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책의 그 유순해진 처벌 형벌이라고 하는 이 챕터에서 보면, 요건 이제 그 3장으로 들어가기 전 얘기이기도 한데, 여기 보면 이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식민지 지배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왜 이걸 잠깐 언급하냐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뭐라고 합니까? 미셸 푸코를 여러 가지로 이제 나중에 응용할 때 무슨 후기 식민성 그래가지고 뭐 식민 지배할 때 과거에는 다 때려 죽이고 막 그랬는데 점점
사람들을 교화시키는 방법으로 뭐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인스피레이션을 얻는 좋은 글들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온 책 중에 일제 시대 때 교육 문제와 관련시켜서 미셸 푸코를 적용한 그런 책들도 있거든요. 뭐 식민 체제와 뭐 귤 권력 뭐 이런 건데. 그 이제 사실은 제3세계권에서 이미 많이 나왔어요. Empire and 무슨 Punishment인가 뭐 이런 식의 책도 있고 논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 서유럽이 어떻게 제3세계의 식민지를 하면서 처음에는 막 때려잡고 죽이고 하다가 이제 점점 그 사람들을 그 식민지 종주국 프랑스나 뭐 일본에게 이렇게 유리하도록 인간을 만들어내는 식으로 그 형벌도 하고 교육도 했느냐 뭔지 이런 건데 여하튼 뭐 요 2부의 어떤 유순해진 형벌이라고 하는 그 챕터 정도는 아주 상당히 읽을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한 거는 3부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끊고 가겠습니다.